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질타했는데요.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 등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박성재 전 장관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선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때 내세운 위로부터의 내란을 다시 언급하며 비상계엄이 즉흥적으로 내려진 결정이 아닌 만큼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행정과 인권 옹호 등의 영역을 관장하는데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박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 직후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내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죠? 네, 재판부는 선고 공판 초반부터 박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가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을 지켜봤으면서도 또 법무부 간부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점, 그리고 교정수설의 수용 여력 점검에 나선 점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 수사 관련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고요? 네, 재판부는 해당 혐의는 내란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가 공통 증거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특검법에 규정된 내란과 인과관계 등이 있는 관련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물에서 발견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건 신속한 수사를 지향하는 특검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안가회동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종합특검으로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으로 한때 파행 위기를 겪었던 미국과 이란의 스위스 회담이 진통 끝에 일단 합의 도장을 찍고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에서의 군사 행동을 막기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60일간의 로드맵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웃으며 시작된 협상은 1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SNS를 통해 이란을 향한 협박글을 올리면서 한때 결렬 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재국으로 참여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설득이 통했습니다. 결국 밤샘 협상 끝에 60일간의 이른바 로드맵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호르무즈 해협과 레바논 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은 경제 제재도 대폭 풀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제재가 풀렸고 호르무즈 해상 봉쇄도 해제됐다며 대규모 재건 개발 계획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란 핵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60일 동안 이어질 후속 협상에선 우라늄 농축 관련 쟁점 조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번 로드맵 출발의 첫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첫 후속 협상 국면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거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발표에도 미국은 해협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협상 취소 위기를 넘기고 협상장에 들어선 제디 벤스 미 부통령은 협상 목표를 외교와 협력을 통한 중동의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He's empowered us to find a diplomatic resolution to a host of issues that matter to the American people, but I think the world. 그러면서 최근 몇 시간 동안 이미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어조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개최 중에도 이란을 향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대리 세력, 즉 헤즈볼라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책임을 헤즈볼라의 도발로 지목하면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이란에 헤즈볼라를 단속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주장한 이란 대통령을 향해서는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최종 합의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 징수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에도 실제 해협 상황은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raffic is flowing through the straits quite nicely. Now that's because of a U.S. military presence. 협상과 함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어렵게 마련된 대화 국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란의 재봉쇄 위협으로 치솟았던 중동 해상의 긴장감도 크게 누그러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 양국의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주말에도 8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석 5척이 오만 해안을 따라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역시 주말 사이 수십 척의 선박이 정상적으로 해협을 지나갔다고 밝혀 오만해 인근 남부 항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미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2척도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처음인데요. 남은 선박 22척도 양국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통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은 모두 26척. 이란 측과의 협의를 거쳐 H&M 소속 유조선과 SK해운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먼저 빠져나왔지만 24척은 여전히 해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2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한국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이 60일 동안 통항료 없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양해각서 조항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만 탑승했고 목적지도 한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선사들은 이란 측에 희망 통항 날짜를 신청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선박도 차례로 빠져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데다 대기 선박도 수백 척에 달해 구체적인 통항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선박들이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몰릴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모두 135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정보 제공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경찰이 3주차에 접어든 잠실 개표소 봉쇄 상황을 해결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입로를 확보하려 시위 참가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건데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개표소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이 사회적 해결을 언급했다고요? 네, 유재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에 대해 사회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함 때문에 시민이 모이는 거고 투표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사안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장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경우나 체육단체 출입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경우 등 여러 의견이 있고 국민 안전이나 사고 위험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대행은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폭행, 협박, 모욕을 포함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흉기 사용과 집단 폭행 등 중대한 불법 행위는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필요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빠르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체육단체 진입과 관련해 경찰과 정치권까지 나서 시민들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그럼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현재 유소년 핸드볼 선수 불법 수색과 업무방해 행위 등 개표소 봉쇄 상황과 관련해 모두 36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행 관련이 23건, 명예훼손과 모욕이 6건, 강요 및 업무방해가 5건, 공무집행방해가 2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 출입을 막은 남성 5명과 여성 4명, 모두 9명을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남녀 각각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된 인원을 지난 16일 경기장 출입문 앞을 홀로 막았던 여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봉쇄로 인한 체육계 피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개 종목단체 누적 피해액이 41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한체육회 측은 일단 체육단체들이 사비로 해외대회 숙식비와 국가대표 유니폼 구비 등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가 실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을 불복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인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대상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증 혐의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오인과 관련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로 그 전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휘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검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이 결정된 만큼 검찰이 항소해 유죄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이 전 부지사의 선고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선고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마디로 이상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와 검찰을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을 희롱한 거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 주말 판결이 나오고 여야 모두 최고위원회의를 오늘 열었는데요. 반응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선 연어 술파티를 위증이라고 결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를 겨냥해 이상한 판결이어서 도저히 납득도 인정도 할 수 없다며 항소심은 다른 판단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도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며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법원에 법무부, 고검의 관련 조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짬짬이 정황이 의심된다며 결국 보안 사건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대국민 사과는 물론 조작기소 특검법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정말 많은 거짓의 탑이 쌓아 올려졌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러 정황을 보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반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연어회 파티만 하더라도 무려 2년 6개월 동안 국민을 희롱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요?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당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특위도 첫 회의를 열고 연어 술파티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면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 당권과 관련해서 내부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죠. 민주당에선 이르면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는 24일쯤 정청래 대표가 전례에 따라 대표직을 물러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당권 주자의 움직임도 구체화하면서 견제와 방어 등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의 완벽한 일치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선 이전엔 대통령이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선거 이후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그 모습을 보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 출마와 정 대표 연임을 연결짓는 데 대해 우습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주 목요일 입원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장동혁 대표의 고심과 거취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불참 속 최고위를 주재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는 누구의 승리도 아니라며 국민은 야당에도 뼈저린 성찰과 쇄신을 주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당 차원의 지방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에 사실상 불쾌감을 표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서 의미심장한데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사전 공유가 안 된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대표 복귀 시점도 관심인데 박준태 비서실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체력이 과거 단식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계속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고요. 정책위의장 등 당직 인선설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나섰다고요. 네, 조정식 국회의장은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모레 낮 12시까지 원구성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민주당은 조 의장 요구에 따르겠다고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 맡았던 과거 관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협상 공전 속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만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2.1%포인트 오른 40.1%,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린 42.3%로 격차는 좁혔지만 선거 전과 비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상당히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라면서 같은 진영 내에서 원수처럼 싸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 험지로 꼽혔던 강원도, 강릉과 동해 등 눈부신 선전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하나 치밀하고 자극 없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1년이었다. 사실상 이게 패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선택, 국민들의 선택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김인석 총리를 여쭤봅니다. 당대표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운 김현정 민주당 의원, 이성광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첫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입장을 굉장히 바로 냈거든요. 네. 이건 우리 전광판 열심히 보고 있다, 민심을 읽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취임 후에 40%대로 주저앉은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세상으로도 3주 연속 계속 하락하는 그 추세고, 물론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ARS 조사여서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뭐 갤럽이라든지 이렇게 전화 면접하는 조사와는 좀 더 이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마도 그 부실 투표 관리 그 문제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 최근의 그 갈등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실 투표 문제는 이제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관돼서 보시는 것 같고, 또 민주당 내 갈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이제 오히려 우리 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했던 분들도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적인 부정응답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격차가 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그 이제 부실투표 문제 지금 국정조사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특기가 시작됐는데 그 활동도 조속하게 그 대안들도 마련을 하고, 또 그리고 당내 갈등 문제도 봉합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상고 때문에 민생이나 경제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정부 여당이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조사기관인 리얼미터도 김 의원님과 똑같이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대통령 지지율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관리부실 사태의 책임론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과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요. 50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50대면은 좀 진보층이 많은데요. 네. 9.9%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번 여론조사를 볼 때 두 가지를 좀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던, 근데 반면에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하고 민주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아까 김현중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명청 갈등, 그리고 여당 내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정청래 원내 대표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그 갈등의 진원지 혹은 한 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보 진영 혹은 민주당의 지지층 내에서도 이미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부실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정권 침해가 왜 발생했고 거기에 누가 원인을 제공을 했는지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밝혀주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보면 국정조사만 합의를 했어요. 야당에서는 철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특검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실망한 층들도 이탈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도 상대적으로 국정 지지도는 내려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실 선거의 원인은 현 정부의 책임론 이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당 내에서 원수처럼 싸우지 말라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김민석 두 인사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어제 얘기한 걸 보면 정청래 대표가 우리 선거 눈부신 선전이 감동적이었고 히말라야 같은 민주당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선거는 승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서 굉장한 신경전을 벌인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둘이 경쟁자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실 서로 견제하면서 좀 기싸움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선자 대회에서 정청래 그 대표는 이것을 이긴 선거라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이고 김민석 총리는 이긴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결국은 지금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지금 평가위도 구성이 됐고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평가가 나오더라도 그 책임론에 대한 해석은 각각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당대회 통해서 우리 지지자하고 당원들이 그 종합적인 평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어떤 후보가 더 뒷받침을 잘할 것인가가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잘했냐 못했냐 이거에 대한 평가들이 같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병존해서 이제 평가가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선거 결과 관련된 것들에서는 두 이제 유력한 출마 후보 예상자들께서 약간의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김민석 2파전인 줄 알았는데 송영길 의원 오늘 인터뷰를 보면 정청래 대표 나가면 나도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전부터 그렇게 입장을 견제해 왔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수성하는 입장이고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이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송영길 대표는 그전부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시각을 견지해 왔었거든요. 이번 선거도 진 선거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선거 과정에서 3파전이 됐을 경우에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이 송영길 대표가 출마한다는 전제에서
이제 그 단일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김민석 총리와의. 그래서 그 단일화 시점도 이제 출마 전에 단일화할 것인지 또는 일단 출마했다가 선거 전에 단일화할지 또는 이제 결선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네. 결선 투표에서 합칠지 이런 거 그 단일화와 관련된 시기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닷새째 입원 중입니다. 병상 버티기, 사퇴 압박으로 인한 꾀병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당권파는 엄호에 나선 데 이어 지방선거 선전을 부각한 자체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당대표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고 무슨 당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꾀병으로 입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평가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0만 당원께 여쭤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하루살이일까요? 매미일까요? 이에 더해 장동혁 대표 호평 일색인 자화자찬 보고서도 내놨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선전했다며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고 평가한 건데 정작 패배 지역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도 않았고 승리했던 2022년 선거와의 비교도 없었습니다. 반성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는 당내 반발도 터져나온 가운데 원내대표조차 보고받은 적 없는 보고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 역시 사전에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내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실무자들의 견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부딪히는 것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피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하루 이틀 남겨놓고는 그러면서 서울에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정 짜는 친구들이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신경 좀 썼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선방했다. 이른바 자화자찬 보고서란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원내대표도 이거 승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바로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게 됐는지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알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원내대표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들리는 말로는 사무총장이 기조국에 지시를 해서 작성된 것까지는 언론에 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당대표의 승인 없이 사무총장 혼자서 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자체 보고서가 나왔을 때 당대표에게 보고했는지조차도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게 뭐 작성되고 난 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한 게 정치 결사체가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큰 전국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평가를 받아야 될 대표나 지도부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혹은 전문가 혹은 패배한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민심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공론화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평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부터 깜깜이었던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백서는 반성문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자화자찬이 된 과정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지난번보다 성적 떨어졌다고 혼내는데 아니 지난번보다는 못 봤지만 지지난번 완전 망친 시험보다는 잘 봤어. 이렇게 좀 정당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아전인수격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보니까 그 투톱 당대표랑 원내대표 간의 엇박자가 계속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전면 재선거 긴급 최고위 열어서 할 때도 전면 재선거라고 장동혁 대표는 하는데 정윤식 원내는 그게 아니라 부분적인 재선거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하는 거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거의 사면초가잖아요. 저희가 봤을 땐 거의 식물 대표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대안과 미래라든지 친한계 쪽에서 사퇴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친윤계 당권파인 의원들조차도 장동혁 대표는 더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만둘 것인데. 그만두게 할 것인데 시기의 문제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이전에 하게 되면 잔여 임기만 하고 6개월만 하면 이제 새로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이런 문제들도 맞물려 있어가지고 뭐 가을설, 연말설, 2월 전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점식 원대가 뭐 방송에 나와서 2월 전에는 아마도 처리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그 운명은 지금 당권파인 친윤계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 교체는 아마도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보고서를 자기한테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객관성도 결여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당도 좀 약간 뭐 이런 말 드리긴 뭐하지만 국민의힘도 앞으로도 당내에서 이런 갈등들은 한동안 계속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저희 당이 약간 갈등이 있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실투표 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저희 전대가 좀 끝난 걸 보면서 시기를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서로 상대당의 싸움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 보고서를 보면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라는 또 자화자찬의 멘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병상에 있을 것이냐. 그런데 오늘 신동욱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꾀병 아니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마 신동욱 최고위원께서 직접 지난주 목요일 최고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직접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몇 분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서 꾀병이다 이런 표현들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해 나가야 될지 그 속에서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한 사람의 건강 문제와 신체 문제를 놓고서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동욱 최고가 그렇게 발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분출된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그분 팬덤이 있는데 전 팬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팬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 맛인 분들이에요. 이른바 중도층 스윙 보터 중에 제 팬덤이 은은하게 넓게 깔려 있어요. 저한테 했던 게 생각나서 불편하시는 분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런 거 다 잊었습니다. 장동혁 노선으로 다른 부산에 있는 의원들이 가려고 할까요? 장강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8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2030년에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 저는 이게 보수재건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당내 거부감을 의식한 듯이 지난 일은 나는 다 잊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에 막 물병도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점을 이제 감안해서 나는 다 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 이제 뭐합니까? 지금 아직 당내에 있는 의원들은 아직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은 이제 한동훈 의원의 성격과도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투라나요? 언행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북구갑에서 선거하는 거 보니까 유권자들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한 10분의 1만 당내 의원들하고 본인에게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쏟으면은 복당 시기도 그거에 맞물려서 좀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고 또 나름대로 보수 재건이고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장동혁 대표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좀 이협적인 분들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국민의힘을 이끌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이전에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등 문제도 해결하고 전대도 잘 치르고 해서 잘 해나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무소속 한동훈 의원 부산 북갑 시민들에게 기울인 노력 10분의 1만 당내 의원들한테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당내 의원들에게 접촉면을 넓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오늘 그 한동훈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에 이성건 의원님도 저도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했습니다. 보면 좀 친윤계 중진 의원들도 이름을 올려서 이게 좀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게 단순하게 한동훈 의원이 발의하는 1호 법안에
다양한 당내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연구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친윤계가 주로 많이 있는 그 모임에도 한동훈 의원이 같이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내일은 저와 중도 보수 시민단체인 범사련이 같이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한동훈 의원과 그리고 오세훈 시장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도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접촉의 면을 넓히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어제는 이미 기사가 났습니다만 부산에서 김대식 의원과 곽규택 의원, 김도읍 의원 등 부산 지역의 의원 6명과 함께 같이 저녁을 식사를 한동훈 의원이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죠. 거기에는 지금 당권파에 소속돼 있는 특보단장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동훈계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지금 접촉면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완화되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경계감이 국민의힘 의원들 속에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다면 우리 보수 진영의 전략 자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방식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로 결합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님의 조언을 좀 미리 들었나 봅니다. 한동훈 의원이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밥 먹기로 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당내 복당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만 팬덤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순한 맛의 팬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 뭔가 한동훈 의원 경계하는 걸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유력한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될 가능성이 꽤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 합리적 보수층에 소구력이 좀 있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덤이 있는 건 맞잖아요. 이번에 우리 북구갑 선거에서도 확인했고, 뭐 몇 번에 걸친 콘서트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반대로 또 배신자론이 또 있어서 또 싫어하는 층도 분명하게 있는데 또 반대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이렇게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있고 또 그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 그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장점과 그런 은은한 중도층이 본인의 팬덤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 일종의 뭐 견제이기도 하고 본인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리려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대의 대상일까, 잠재적 경쟁자일까? 오세훈, 한동훈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12월 3일 겸 1년을 맞이해서 윤 어게인 노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요청, 또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이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뺄셈의 정치를 통해서 당의 비주류의 의원들 혹은 경쟁 세력들의 징계 조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 요구를 해왔던 게 한동훈 의원과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을 강경 보수 정당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두 분은 협력 구조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미래의 권력은 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2030년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두 사람은 아주 그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자꾸 한동훈 의원 복당을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뭔가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쟁자인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죠. 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 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1심 선거를 놓고 정치권 공방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보안 수사권에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재판이 잘못되었다. 이 연어회 파티만 하더라도 무려 2년 6개월 동안 국민을 희롱한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를 동원하고
수사기관을 수사검사를 표적 삼아서 짓밟고 국회 입법권의 방패로 사용한 정치 공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체가 달려들었던 이 부고의 구판이 끝난 겁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때입니다. 계속 한번 공소 취소해보라고 하십시오. 이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네, 결국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 이런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 상당히 이상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이 재판부에서 세 가지를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한 것, 그 9천만 800여만 원에 대해서 이화영이 부탁을 받고 쌍방울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북한을 그 지원한 묘목이나 밀가루를 지원한 그거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요. 이 두 판결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와 기소, 이재명을 향한 그런 그 기소였다는 것이죠.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무죄와 공소권 남용 판결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그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표적 수사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서 4대3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뭐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이건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뒤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형소법 307조 2항에 보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지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7분 중에 배심원 7분 중에 3분은 무죄 판결 취지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죄의 의견들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증의 정도가 완벽하진 않았다라는 것이고 올해 이제 같은 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났었는데 똑같이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 4대3으로 그 유죄로 그 배심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고는 무죄 판결을 한 사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요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거를 이게 그 무죄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그 뭐랄까요? 증언이라든지 물증 같은 것이 또 있거든요. 뭐냐면 고법에 만들어진 TF에서는 술 반입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지금 그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게 그 23년 5월 17일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인데 그때 오전에 쌍방울의 임직원이 구치소에 그 김성태를 면회 갔을 때 한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성태가 오늘 이화영과 소주 한잔 하고 끝장을 봐야 된다라면서 페트병에 소주를 담아라는 녹취록도 존재하고 그 자리가 있은 이후에 그 구치소로 복귀했을 때 이화영이 같이 있는 동료 재소자들에게 했던 그거에 대해서 재소자가 실제로 술 마셨다라고 증언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해 보면 그리고 또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술 받음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리고 그 배심원의 판결은 공교적 허료만 있는 것이지 그거에서 판결이 이렇게 기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다퉈본다라고 하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어쨌든 1심에서는 연어술 파티가 없었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 연어술 파티 의혹이 대통령 공소취소 요구에 발단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소취소 지금 강행한다면 이 정권이 위기로 갈 것이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법원 판결문에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국민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단어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화영 그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조차도 수리 반입이 없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이송을 담당했던 교도관도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검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술이 일관되게 술 반입과 그리고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3심 판결이 다 났고 징역 7년 8개월에 해당되는 것을 받고 벌금이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게 조작되고
그리고 또 압박을 넣어서 그렇게 회유를 한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술 파티를 갖다가 만들어낸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국민 참여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에서라도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발의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직무정지를 시킨 것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판결의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취재 1심 판결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2심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서 범여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정부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요. 한찬식 신임 수석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서울 동부지검장이던 지난 2019년에 지휘했고요. 또 당시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투출을 주도했던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유라는 점도 범여권 일각의 입길에 올랐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공식 환영 입장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광수, 봉욱, 한찬식까지 검찰과 김현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 또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들을 봤을 때 그 수사의 행정만으로 봐서는 검찰주의자인데? 뭐 동부지검장 했지만 그 전에 인권국장도 했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인데 지금 예전 수사 이력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인사를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뭐 그 특수통이나 공안통이 아니라 기획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 대단히 능숙한 분이시고 또 그 전부터 세 번째에 걸쳐서 검찰 출신을 쭉 민정수석으로 임명해 왔는데 그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의 문화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개혁을 할 수 있다. 그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임명한 것이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제 이분이 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주의자일 수 있고 그래서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또는 정권 송치와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봉욱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 실무적인 능력 그리고 또 검찰 내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는 평가가 또 있다라고 하는 분이시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이나 중수청과 관련된 것들도 마무리도 하고 또 형사법 개정 등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그 검찰 내부와 소통하고 또 당과도 잘 소통해서 잘 마무리 지을 적임자라고 해서 한 것이다. 이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친문 친노 커뮤니티에서는 좀 격앙된 반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산산조각이란 시를 빗대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허탈함이 밀려오는데 다시 시인의 시를 꺼내보며 나 자신을 달래본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시를 올렸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신임 민정수석으로 인해서 민주당 여당 내에서의 갈등이 크게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을 해보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었지만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수행할 마지막 아마 투자 선수로서 이번에 발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당권 관련된 전당대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이게
결국은 국정 안전 운영에 있어서도 불안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좀 산산조각이난 마음으로 표현하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인사 후폭풍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의원, 이성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 혼조세를 보이다가 9,110선의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죠? 네, 오늘 낮 12시 40분쯤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위로 등극했습니다. 이후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장중 내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엎치락 뒤치락했는데요. 장마감 이후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080조 3,800억 원가량으로 보통주 기준으로 2,066조 6,600억 원가량인 삼성전자보다 13조 7,200억 원 정도 더 높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0년 11월 이후 25년 7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다만 180조 원가량 규모의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하면 여전히 삼성전자 시총이 SK하이닉스 시총을 앞섭니다. 주가를 보면 SK하이닉스는 오늘 294만 원을 넘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5.61% 상승해 291만 9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0.14% 내린 35만 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8,954로 출발한 코스피는 8,900까지 밀렸다가 강세 전환에 9,250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88% 넘게 급증하면서 증시 상박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고점 기록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습니다. 코스피는 0.69% 강보합인 9,114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94% 내린 957로 출발한 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등락으로 가다가 0.19% 오른 9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전거래일 같은 시각보다 10원 오른 1,537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도 환율은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상승폭을 축소한 채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창업 도전자의 개인정보와 아이디어가 털린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가 내부 협력업체 해킹으로 일어난 걸로 판단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유출된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 증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먼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건지 정리해 주시죠. 네, 모두의 창업은 이번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도전자들에게 AI 솔루션을 지원해 보다 쉽게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인데요. 지난 15일 오전 선발 절차를 마치고 5,000명의 합격자들의 일부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정보 그리고 심사평 등이 암호화된 채로 유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외부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18일 정오가 되어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합격자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창업을 꿈꾸며 정부 사업에 지원했던 합격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오늘 아침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일단 이번 유출 사고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 협력업체의 해킹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격자들을 지원하는 AI 솔루션 업체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합격자들의 정보를 빼낸 겁니다. 권한이 없는 AI 솔루션 업체가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마치 관계자인 것처럼 합격자 정보를 가져간 셈입니다. 문제는 이를 확인하고 차단해야 할 보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합격자들의 정보는 암호화된 채로 제공됐다는 겁니다. 중기부는 해당 업체가 AI 솔루션을 제공하기에 앞서 홍보성 메일을 합격자들에게 보내려는 의도였고 공개된 이메일 주소만 사용했을 뿐 비공개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은 합격자들도 해당 업체의 홍보성 메일을 받은 만큼 중기부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계약상 사전 홍보를 과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비롯해 3개사는 이번 사업 참여에서 배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단순 유출이 아니라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오늘 오후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모두의 창업 지원자들의 일부 정보가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개된 정보였던 만큼 16,000건의 한 줄 창업 아이디어와 비공개 정보인 팀원 정보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유출됐습니다. 당시 외부의 제보를 접수한 플랫폼 개발사가 즉시 노출 통로를 차단했지만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창업진흥원이나 중기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중기부는 해당 개발사의 보고 누락 사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 등을 엄정히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출된 창업 아이디어일 텐데 관련해서도 대책이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1기 합격자 5,000명 모두에게 영업비밀 원본 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당 아이디어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별도 기관에 해당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맡겨두는 기술 임치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자들은 특허 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매칭을 통해 합격자들의 상담도 받게 됩니다. 만약 아이디어를 도용당해 뺏길 상황이라면 소송 지원까지도 정부가 책임질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산하기관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안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 달로 예정됐던 모두의 창업 2기 선발 절차도 연기됩니다. 당초 1기보다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고 합격자 규모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노영석 중기부 1차관은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점검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은 뒤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고유가가 부를 물가 쓰나미가 이제 시작이라는데 농축산물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달걀 10개 가격이 5,000원이 넘는 가운데 수입상 달걀은 순식간에 완판됐습니다. 네, 닭고기도 고등어도 파 가격도 뛰고 있는데요. 고유가의 고환율, 고온까지 물가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개들이 한 판에 5,000원대라는 미국산 달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대형마트에 풀리자마자 동났습니다. 한 판에 6,000원대인 국산 할인 물량도 금방 매진입니다. 이번 달 들어 21일까지 달걀 전국 평균 소매가는 특란 10개 기준 5,222원으로 1년 전보다 39% 올랐습니다. 특란 10개 월 평균 소비자 가격이 5,000원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정부 할인 지원 제품이 속한 30개들이 평균 가격은 7,465원으로 6.5% 올랐습니다. 서민이 제일 편하게 먹은 게 계란인데 부침개 할 때 3개 넣을 걸 2개 넣고 또 두부로 대체를 저는 많이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과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수요가 몰리면서 닭고기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이번 달 6개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1kg에 6,65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9% 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복날 삼계탕 값도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 14,000원, 5,000원 선에서 지금 보통 19,000원에서 2만 원 선, 또 2만 2,000원까지 있고. 고등어 등 수산물은 정부 할인 지원이 없으면 손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파가 18% 오르는 등 고유가 충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6월부터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날씨는 더 덥고 비도 잦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이어 수입 부분에 대한 조치와 비축 물량 방출, 할인 지원 정책 등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가 석유 제품을 넘어서 상품값 등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이 남은 데다 고환율도 계속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 LNG 생산 거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재가동을 준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다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단지인 카타르 라스라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거대한 불길과 연기 기둥이 목격됐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가동을 시작하던 중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십 명이 실종되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스라판 단지는 인근 해상 가스전에서 추출한 가스를 액화한 뒤 곧바로 수출하는 생산 거점으로 전 세계 공급량의 20%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3월 초 이란의 드론 공격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어 3월 중순엔 이스라엘의 가스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국영기업인 카타르 에너지는 기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또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데 길게는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Qatar gas field, which produces a large part of Qatar's gas, has got damaged to the extent of, I think, 17% of its output, and people are saying 3 to 5 years to get it fixed. 라스라판에서 생산되는 LNG의 90%는 인도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재가동을 준비하는 시점에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우리 기업들의 중동 재건 참여를 위해 외교부 내 경제협력팀을 설치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전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내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팀을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외 공간을 통해 중동 각국과 맞춤형 협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18시간 동안 이어진 1차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60일 후속 협상의 첫 발은 뗐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와 함께 25년 만에 시총 1위가 바뀐 우리 증시 상황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호르무즈 다시 닫아버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란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입 조심하라 날려버린다 이런 얘기도 해서 판 깨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큰 그림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 그러니까 60일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그 1차 관문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18시간의 난상 토론 끝에 아주 몇 가지 굵직굵직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 전쟁을 완전히 종식한다. 레바논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미국의 해상 봉쇄를 완전히 해제한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재개한다. 또 이란산 석유를 해외에 팔 수 있도록 한다.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도 시작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재개를 위해서 호르무즈 상설 연락선까지도 설치했다. 이것은 양측이 다 아주 이제 완화 쪽으로, 갈등을 완화한 쪽으로 가는데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나올 때 이란 대표단이
만족스럽다라는 얘기까지 직접 들었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란이 이렇게 득이만면한 모습,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 적은 이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1차 협의는 거의 제가 숫자로 이래 환산한다면 90대 15로 이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네. 미국은 조금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비대칭적 합의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라고 하면 통행료 같은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는 와중에 핵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14개의 양측의 MOU, 양해각서 합의 사항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 13조 조항입니다. 예. 13조 조항은 그 1조, 4조, 5조, 10조, 11조 5개 조항이 먼저 되어야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1조, 4조, 5조, 10조, 11호가 뭐냐? 바로 오늘 지금 합의했다는 전쟁 종식을 하고 미국 이란산 원유를 팔 수 있게 한다든지 이란산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 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이란이 의무로 지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완전 봉쇄 해제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네. 전부 미국이 이란에게 주는 거예요. 특히 이 가운데 이란산 석유를 팔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조처입니다. 예. 이게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이것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란이 지금 산유국인데 이란이 그 생산량이나 매장량에서는 세계에서 최선두권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이란의 원유가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그걸 팔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경제적 제재가 됐고 활력을 못 키웠거든요. 물론 이란은 그 구멍을 중국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다 반값밖에 못 받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두 가지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 대목을 아주 획기적으로 풀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전쟁 때문에 올랐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미국이 불리해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해 줄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이란산 원유를 세계에 뿌려버리면 국제 유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첫 번째 트럼프의 전략적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또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등이 이란을 통제하느라고 이란산 석유를 못 팔게 묶어놨더니만 그것을 중국에 싸게 팔아가지고 중국이 그 싼 원유를 가지고 싼 제품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한다.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한 특혜를 막자. 이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동안 팔지 못하게 됐던 석유를 전 세계를 상대로 팔 수 있다. 네. 이것은 이란으로서는 그동안에 정말 갈구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MOU 14개 조항을 보면 요 5개가 해결돼야 다음 단계에 들어간다. 다음 단계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핵 문제입니다. 핵은 행동 대 행동이라고는 그러지만은 먼저 이게 시작이 돼야. 예. 그러니까 같이 양쪽에서 상호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먼저 스타트하는 데 있어서는 스타트는 바로 경제 해제가 먼저예요. 예. 그리고 경제 해제가 시작이 되면 경제 해제는 시작돼도 중간에 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돼야 이제 핵의 완전한 그 이란이 중단한다. 그것도 MOU 상으로는 여러 가지로 뭐 우라늄 농축분을 밖으로 꺼내는다는 조항도 없어요. 네. 자국 내에서 IEA가 보는 상태에서 해제한다 정도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합의는 이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것을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였느냐. 결국 종국적인 목표가 핵무장 완화인데 요거를 해줘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거까지 해주는 척 할게. 그리고 일단 해주는 단계 시작은 풀었습니다. 근데 수출, 이란산 석유 수출을 자유화시켰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그 핵 문제 해결을 안 하면 중단시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행동 대 행동인데 현재까지는 이란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뭐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은 겉으로는 이란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단 우리 선박이 또 무사히 와야 되는데 우리 선박 24척 가운데 2척이 지금 통과를 했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남은 통행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수호 천사 비용이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미국 측 입장, 이란 측 입장이 서로가 이해가 좀 엇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배상금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 워낙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것을 미국이 배상을 하라. 그런데 미국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핵을 했으니까 우리가 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3국을 통해서 펀드 만들어가지고 준다. 이 안이 지금 MOU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호르무즈 통행료도 양보할 수는 있는데 미국이 그게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 마지막까지 지렛대로 갔겠다. 그리고 이 대목은 통행료 명목이 아니라 서비스료, 수수료 명목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규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많이 도와주면 조금 받고 미국이 안 도와주면 수수료는 왕창 받는다 해서 수수료 명목으로는 적어도 지금 이란의 분위기는 무조건 받는다. 이미 이란에는 법 절차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수료를 아주 작게 받게 되면 사실상 우리한테 또 지나가는 배한테 큰 영향이 없게 되니까 결국은 그 수수료의 규모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순항을 하는 것처럼 합의가 보이니까 더 기대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어떤 틀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우리 증시들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예,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에 상당히 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는데 호르무즈 통항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의 수출 수입 비중이 세계에서 점유 비중이 가장 높은 두 나라들이거든요. 두 나라 증시는 비교적 올랐는데 그러나 상승폭이 5으로 가면서 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핵 합의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핵 합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대목이 과연 될까? 이란이 달콤한 사탕 몇 개 먹고 또 핵 합의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특히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는 전혀 반응이 없고 지금 하락세고 또 국제 유가도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국제 금융시장은 긴가민가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쪽의 방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증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SK하이닉스가 오늘 29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삼성전자에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게요. 자, 삼성전자가 보통 사람 지금 대부분 젊은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삼성전자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엄청난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도 변화. 자, 이게 그 단단하던 삼성도 2등으로 떨어질 수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를 보여주는 정말 재계의 커다란 판도 변화. SK하이닉스라는 회사는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구내 식당에 샐러드도 치워버렸던 회사예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회사인데 흑자난 게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폭발적인 증가를 해서 시가총액이 삼성을 넘었다. 제가요 일일이 연도별로 다 지금 통계를 다 뽑아서 지금 논문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2000년도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총이 SK의 13배였습니다. 그게 비교가 안 되는 회사였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부실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사가려고 하는 것을 2011년에 최태원 회장이 전략적으로 샀는데 그때도 SK 내부에서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거 회사 망하는 길로 간다 이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신의 한 수가 됐고 그동안에 넘사벽이었던 삼성을 뒤엎었다. 이건 세계적인 뉴스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된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교훈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 좀 저희가 좀 새로운 정보가 있는데 지금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좀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금 동전주라는 게 돈은 동전과 지폐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동전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폐인데 왜냐하면 동전은 무게도 무겁고 주조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원짜리, 100원짜리 안쪽으로는 또 지폐가 없기 때문에 동전하면 일단 동가리, 자그마한 쪼가리 돈,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 1,000원도 안 되는 것을 동전주라고 그러는데요. 자, 지금
SK 하이닉스나 지금 동전주라고 하는 저 회사 그 주식 정설을 보면 똑같아요. 액면가가 둘 다 5,000원입니다. 액면가는 5,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5,000원인 SK 하이닉스 주식은 290만 원, 지금 3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저 동전주라는 저 주식도 액면을 보면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5,000원이 지금 100원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은 같았으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데, 자 5,000원짜리가 100원 되면 사실 주식도 아니죠. 그런데 사실 상장 폐지 저것을 정부 정권 당국에서 지금 동전주를 없애버리자라는 드라이브 정책을 걸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스닥에 가뜩이나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 동전주 100원, 50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주식 같지도 않고, 또 외국에서 볼 때도 한국의 코스닥은 왜 이래 좀 회사들이 좀 비실비실해. 그리고 또 비실비실한 회사인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사 실적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준 겁니다. 하나는 자, 이 동전주 너희들 혼자서는 자립하기 어려우니까 M&A를 해. 좀 서로 시너지 있는 애들하고 뭉쳐. 그래서 큰 회사로 거듭나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상장 폐지해서 이제 사요나라 집으로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한쪽에서 없어지거나 덩치가 커져야 코스닥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부는 7월부터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을 규정한다는 얘기는 동전주를 없애는 데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동전주를 키우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나가라. 대신에 남아있는 코스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시도거든요. 더 일보 전진을 위한 정지 작업. 그런데 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속이 좀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 상황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3시에 전국 스타벅스가 영업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전 직원 역사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1층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하고 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셔터 문을 완전히 내려놨더라고요. 자, 역시 그 정용진 회장답다 이러는데 5월 18일 날 탱크데이 그 광고 때문에 국민적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스타벅스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 왜 탱크를 올렸느냐 이러니까 우리 역사 인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을 우리 스스로 역사 인식을 고칠게 이래 됐습니다. 스타벅스의 실질적인 오나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이마트 신세계의 회장님인 정용진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전공이 뭐냐? 사학입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 그리고 그의 사촌인 이재용 삼성그룹의 회장은 동양사학과. 서로 동양사, 서양사 이런데, 그러니까 내가 사학과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 직원이 역사 없이 없어서 되겠느냐. 전 직원 오늘 샷더 해. 그리고 이제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밤늦게 조용히 공부하면 국민들이 모를 테니까 전국을 시끄럽게 해서 이걸 노이즈 마케팅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갑자기 커피를 못 마시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스타벅스 역사 공부한대. 이제 회개한대, 깨어난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정성 있게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쇼 보여주기 시작이라면 나중에 더 실망할 수 있는. 그러나 저는 진정성 쪽에 무게 중심을 둬 봅니다. 앞으로 좋은 마케팅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남아공전의 주심으로 아르헨티나 출신 파쿤더 테오 심판이 배정됐습니다. 테오 심판은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 진출을 확정한 포르투갈전 주심을 맡았던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지난 13일 캐나다와 보스니아전 주심을 맡아 캐나다 2장, 보스니아 3장 등 모두 5장의 옐로 카드를 줬습니다. 아프리카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 스페인에 이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도 비기며 2경기 연속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사우디와 마지막 경기에 따라 조별리그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컵에 처음 나온 카보베르데가 또 하나의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과 첫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긴 카보베르데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전반 21분 기습적인 장거리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월드컵 사상 첫 골입니다.
우루과이는 아라우오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전반전에 2대1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카보베르데는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워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고 후반 16분 우루과이의 패스 미스를 놓치지 않고 바렐라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승점을 따낸 카보베르데는 사우디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면 조별리그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비자가 발급되며 미국에 도착한 보지냐 골키퍼의 어머니는 마이애미 경기장에서 아들 유니폼을 입고 카보베르데를 응원했습니다. 스페인은 사우디를 상대로 4골을 몰아넣으며 대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페인의 신성 라민 야말이 월드컵 데뷔골을 넣었고 오야르사발이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은 슈팅수 22대 3, 유효 슈팅은 8대 1로 사우디를 압도했습니다. 이란은 한 명이 퇴장당한 벨기에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이란 골키퍼 베이란 반드는 7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 패배를 막았고 이란과 벨기에는 나란히 2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본격 개막하면서 경기 결과나 특정 상황을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예측 시작에 7조 원 넘는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과 칼시에 이번 월드컵 관련 누적 베팅액이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경기 승패를 넘어 대회 득점왕은 누구일지,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승전에 참석할지 등 다양한 이색 질문에도 막대한 돈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의 폭발적인 호황과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 베팅에 성공해 큰 돈을 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풍랑경보가 내려진 악천후 속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중국인 선원 2명이 해경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7시쯤 강원 속초 북동쪽 17km 해상에서 2만 톤급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선원 2명을 헬기로 구조해 119 구급대 인계했습니다. 속초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은 치료를 받고 있고 선내 보일러 작업 도중 양팔과 양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는 저녁까지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 광주는 27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3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19도, 대구는 1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안동 25도, 포항과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겠지만 화요일에는 또다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